또 다음에 어떤 예, 다음에 예. 재미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산업정책하고 보호무역입니다. 그러면서 예. 이게 뭐 여기서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든가 뭐 나쁜 사마리아인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자기들은 보호무역으로 성장을 해놓고 개도국보고는 자유무역을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거 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보호무역 정책,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채택했던 수입대체 공업화, 유치산업 보호론 그걸 보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이 수입대체 공업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실패했죠.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를 통해서 특정 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하면은 그 특정 산업이 경쟁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대 추구 행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거기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면은 혁신을 할, 기술 진보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기술 수준의 제품만 계속 생산되고 국제 경쟁력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실패했고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란 나라들은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서 성공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분명히 수출 지원 정책은 썼습니다. 수출 일반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지대 추구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도 수입대체 공업화에 비하면 지대 추구 행위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유기업,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수출주도 공업화의 핵심입니다. 산업정책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선진국, 미국, 영국은 보호무역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해서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무슨 얘기, Reports on Manufacturers, 제조업자에 대한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그것도 이제 미국이 신생국가였어요. 예, 신생국가였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페더럴리스트입니다. 연방주의자라서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연방의 재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사실 재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재정 수입원이 관세인데 어떻게 하면 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보호무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수입을 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관세를 유를 너무 높여도 관세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겠죠. 예, 관세를 너무 낮춰도 관세가 안 들어오고. 어떤 적정 수준의 관세를 고민한 거였는데. 관세를 너무 높여놓으면 무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수입에 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장하준 교수는 그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보호무역주의자였다. 그리고 19세기 내내 미국은 보호무역을 했다. 근데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19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자본, 토지, 노동이 다 결합이 돼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냐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잘 돼 있어서 자기 그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하려면은 재산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기업에 대한 활동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노동도 예를 들면 무제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고 토지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시장이 확대됐고요. 아, 지금 그 얘기인데요.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미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장하준 교수는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미국 국내의 어마어마한 폭발하는 요소 시장들을 잘 안 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은 무역국가는 아니었죠. 네네. 말하자면 무역 총량 자체도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토지가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 말하자면 베이스가 확보가 됐고 정말 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자체 시장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팽창 과정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역 정책이 갖는 의미나 한계라는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데 비교가지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였다든지 또는 뭐 무역의 중요성이 무역에 의해서가 아니고 뭐 규제를 해서 성장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에 남북전쟁 이후, 남북전쟁 때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분명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수입의 측면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율의 관세가 되니까 뭐 이익 집단이 어디나 항상 그런 그 요구는 존재를 합니다. 미국에서 존재를 했고 그것이 19세기 후반기에 이어졌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관세, 보호주의적 고율 관세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성장했느냐? 그런 경험력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미국은 엄청나게 비교의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광석 같은 것이 19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강산업이라는 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면화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에 면화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면직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됐고, 뭐 루이지아나 퍼체스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프랑스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엄청난 땅을 사들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보호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언어 도단인데, 그래도 현상은 고율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걸로 장하준 교수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개도국들이 미국을 보고, 아, 미국은 보호를 통해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수입대체 공업화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았죠. 결과는 다 망했고요. 미국은 수입대체 공업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이 성장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난 건데, 그럼 변영윤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왜 수출하냐, 수입 대체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길로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영제국 최초의 수장이 로버트 월폴이라고 있습니다. 이 월폴이라는 사람이 모직 제조업자들에게 관세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서 영국의 모직 공업이 성장했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가 마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요. 그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이 이제 모직 산업에 진출했다고 했는데 그 로버트 월폴이 모직 공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실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치 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니고 사양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완전히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영국의 모직 공업은 18세기가 아니라 17세기의 절정에 달했었고요. 근데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에 뭐가 들어왔냐면 인도로부터 이제 면직물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직물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직물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죠.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의회에 압력 가하고 월폴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법이 제정된 게 캘리코법이라는데 캘리코라는 게 이 면직물을 얘기합니다. 인도에서 들어온 면직물인데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캘리코법이라는 게 1722년 제정이 되는데 이건 면직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착용도 금지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창문세 비슷한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들이 18세기 중반까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직공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귀결이고요. 모직공업 캘리코법이 나오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면직물이 아닌 면직물의 원료인 면화가 수입됐고요. 수입된 면화로 기존 영국의 선대제도 프링아웃 시스템 이용해서 면직물의 생산이 증대됩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국내 수요, 수출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역시 영국이 세계 각지와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싼값의 면직물이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교역의 증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18세기 영국에는 대규모의 소비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요, 해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수공업 길드라든가 이런 경쟁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갖고 자유로운 노동력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면직물 생산 증대를 하고 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서 뭐 플라잉 셔틀이나 스피닝 제니 같은 그 직조기 방적기가 이런 게 발명 개발됐고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영국의 면직공업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호 정책, 보호주의 정책 때문에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면직공업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까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장하준 교수 책을 읽을 때 역사적 팩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그건 역사적 팩트 그 자체를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인 결과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마치 연결이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직공업에 대해서 보호를 통해서 육성을 해서 그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불러온 게 아니고 모직공업이라는 게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그거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다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면직공업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까지 이어졌다 하는 것이. 그 자유로운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물론 모직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인클로즈가 되면서 자유로운 노동력들이 충분히 시골에서 공급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길드제 같은 건 사실 독일 쪽에는 뭐 굉장히 남아 있었죠.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자유로운 시장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의 지체를 가져왔던 그렇습니다.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수공업 길드가 엄청나게 약해져 있어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없었고요.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노동력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클로저 무브먼트의 결과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인클로저 무브먼트를 이상하게 자유노동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나온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 근로자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합이 돼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로는 안 되는 것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났고 이것이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몇 페이지 요게 지금 112페이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영국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성공했습니다. 제목이, 네, 그 챕터 제목이? 챕터 제목은 보호 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뭐 제목 자체는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게 썼습니다만 안의 내용은 보호무역 정책 자체가 어떤 효과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장하준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이런 게 정부가 보호해서 컸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설립될 때 정부에서 못하게 했고 수출만 해라, 국내 시장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정부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성장을 한 거거든요. 뭐 현대자동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보호정책 안 쓴 것이 아니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 공업보호법이라는 게 196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까지 수입을 안 했는데 그래서 국내 시장에 안주한 자동차들이 신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이것들이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돼가지고 결국 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에 안주하는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보호주의 정책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비약한 것도 이제 일본의 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아주 참 말 그대로 박 터지는 이제 경쟁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경쟁의 어떤 결과라든지 경쟁을 싫어해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입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하는 얘기는 그 입사 경쟁은 굉장히 공정하구나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싫어해요. 그럼 입사 경쟁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뽑으면 자격이 기 자체가 없는데 사람은 경쟁을 싫어해요. 그건 왜 그런 경향이 생기죠? 경쟁이 있으면 안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좌파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언제 시장을 안정시킬 거냐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예를 들면 기업이 3개 있으면 그 산업에 그 3개의 산업이 3개 기업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한테 나눠줄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체되죠. 죽죠. 네, 죽습니다. 시장은 원래 시끌벅적한 건데 근데 항상 이 좌파들은 시장은 제한되어 있고 시장은 일정하며 그래서 시장의 신규 진입은 안 되고 이제 보호주의적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시장도 정말 포화 시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느끼잖아요. 일본에 가보면 뭐 정말 일본에는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다. 신규 사업자가. 특히 유통 쪽은. 근데 유니클로 같은 게 나와요. 어쨌든 유니클로 보면은 참 미스테리라고 느끼는데 일본 시장이 그렇게 답답한 시장인데도 거기서 유니클로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참 위대한 혁신가들이 역시 혁신가들이 혁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교육 얘기를 좀 17번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7번 197페이지라는 거. 장하준 교수는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경제 성장, 생산성 양상에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졸자가 많지 않은 어떤 나라들도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를 든 게 뭐냐면은 그 한국하고 타이완 예를 드는데요. 예. 한국하고 타이완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예를 듭니다. 근데 예. 아르헨티나는 그 교육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고 1960년 타이완의 문맹률 46%, 필리핀하고 비교를 했는데 필리핀은 28%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필리핀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비교해도 한국의 문맹률이 높았는데 한국이 더 빠른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동아시아 경제 기적의 주요 요인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타이완하고 한국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 시장의 경쟁에 참여했기 때문이고요. 경제 발전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적합한 인적 자본하고 기술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교육이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얘기죠. 그 시기에 아르헨티나하고 한국만 비교해서 문맹률이 이랬는데 이렇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적 자본의 공급이 적절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은 뭐 기술의 이전 개발 뭐 이런 인적 자본 이런 게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력이 양성되고 축적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 장하준 책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야 장하준 정말 참 졸렬해졌구나. 말하자면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백 가지의 말하자면 촉진적 요소도 있을 거고 저해적 요소도 있을 텐데 그 수백 가지의 요소 중에 교육이라는 말하자면 문맹률이라는 걸 들고 와서 말하자면 성장이 그것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결부고 침소봉대도 유분수고 말하자면 전혀 관계가 없는 원인을 어디서 숫자를 인용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실을 결부시키는 참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웃었어요. 참 이 친구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그나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보면 아실 겁니다. 보면 아시는 게 사실은 이 제조업이냐 농업이냐 그건 저는 이 아르헨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르헨틴이 2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뭐 2차 대전 후에도 독일에서 뭐 나치 잔당들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이민을 갔고 또 2차 대전 전에는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아르헨틴으로 미국 아니면 아르헨틴이었으니까요. 뭐 남미로 가면 아르헨틴으로 가고 농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아르헨틴이고 말하자면 도시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주로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 이전에 말하자면 이 제조공업화라고 하는 전략 자체를 원천적으로 초기에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정체사회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말하자면 문맹자가 군대를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군대에서 근대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근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관리 시스템 몸에 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는 군대조차도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우리 경제개발 초기 합성공장 이런 거 보면 한일합성이다 그러면 농촌에서 무지렁이 공부라고는 해보지 않는 어린 처녀들이 다 들어오지만 야간 학교들 다 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공부시키고 뭐 어떻든 작업 지시서라도 읽어야 제조업에 근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작업 지시서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어떻든 밤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시키고 해서 말하자면 문명을 극복시키는 일련의 뭐라 그럴까요? 시소 형태로 서로를 촉진시켜가는
과정들이 쭉 있었죠. 근데 참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이 장하준 씨가 말도 안 되는 결부가 되지도 않는 어떤 숫자를 갖고 와서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육하고 관계가 없다. 기술, 교육, 지식하고 경제성장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브레이브만이라는 그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게 노동과 독점 자본인데 기계화가 일자리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탈숙연화를 촉진한다. 이게 뭐 러다이트 무브먼트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옛날에 변형민 교수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요즘 우리 취업 아마 우리 송 박사도 마찬가지실 텐데 청년 취업 대책 이런 세미나를 가면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대기업은 기계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지원해서는 안 되고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 쪽에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고용 유발 개수가 제일 높은 업종이 뭔지? 농업입니다. 농업이죠. 당연히 농업이죠. 그러면 청년들을 좀 농촌으로 보내면 돼요. 그럼 취업되었다고 우리가 주장할 거냐 이거지. 우리 김 PD 어떻게 생각해? 예? 전쟁을 하는 거야? 맞아. 전쟁하면 완전 고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바보들 같은 짓을 그럼 고용유발개수 단위 매출액당 고용이 제일 높은 게 농업이죠, 그래. 그건 사실 제일 낙후 산업이라는 말이 다른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고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왜 트리클 다운이 없냐? 사실은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느는데 삼성전자 안에 고용은 잘 안 느는 듯이 보이지만 매출액이 느는 만큼 사실은 이 납품이라든지 계열로 엄청나게 트리클 다운 되어서 삼성그룹의 납품업체 종사하는 임직원 전부 따지면 600만 명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트리클 다운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거 거꾸로 얘기해요. 거기다가 그 소득이 늘어나고 이윤이 늘어나면서 그것에 따라서 소비라든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트리클 다운이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장하준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장하준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많이 받아봐야 뭐 별로 소용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스위스 예를 듭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그 대학 진학률이 1995년 17%에서 뭐 2000년대에는 한 40% 이런데 다른 나라보다 낮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교육 수준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답을 하셨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 고등교육 입학률이 A유형, B유형이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교육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중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취직할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직업교육 받고 직장에 다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갈 사람은 따로 가죠. 대학 갈 사람 따로 가는데 그래서 대학이 5년제인데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엔 대학을 졸업하면은 석사학위 수준 정도 되는 인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도 그 직업학교, 직업대학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진학률만 가지고는 스위스의 어떤 교육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합쳐보면은 그렇게 낮질 않습니다. 낮질 않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 대학은 교육하고 연구 수준이 매우 높아서요. 뭐 아시다시피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하고 특허 건수가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논문 인용 비율이라든가 인구 대비 과학, 공학 논문 비율도 세계 최상위권이고 이런 나라가 고등교육 수준이 낮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 이상하게 OECD에서 계산한 것만 보고 대학 진학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스위스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고 교육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산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고등교육하고 무관하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게 스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위스는 장하준 교수의 처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산업 보호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경제적 자유는 스위스 같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세율 규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소득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서비스, 정밀기계, 섬유화학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세계적인 기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 지원한 예는 없고, 그 다음에 주요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제력 집중이 높음에도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의 처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고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세계 스탑을 다투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도 없고 그런 대기업 중심이고. 예, 대기업 중심이고. 뭐 발렌베리라고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경우 뭐 발렌베리가 스웨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더 높은 것 예, 같은데요. 더 높습니다. 더 예, 높죠. 더 높고 그리고 발렌베리는 이렇게 그 출자 형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딱 우리처럼 대기업 집단으로 해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친다면은 뭐 삼성보다는 훨씬 비중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발렌베리의 출자 구조를 제가 한번 뭐 영국까지는 아니지만 그 표를 구해서 찬찬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삼성보다 오히려 훨씬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근데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어떻든 말하자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특이하게도 고도의 복지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든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권위적인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또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버려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중소기업 다 다 망해버렸거든요. 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는 클 수가 없는 구조로 예.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재밌는 논리를 얘기해요. 중소기업 다 망했다 그러면서 또 9988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굉장히 커졌는데, 중소기업 전체가. 그 기업 수익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중소기업 국가인데, 왜 또 거꾸로 얘기하는지.